정치 오픈어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만한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낙연 종로 시골뜨기의 꿈. 이낙연 전 국무총리 87년 6월 항쟁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라는 기록을 세웠죠. 6년 만에 당에 복귀했습니다. 민주당에 오늘 아침에 가서 환영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로는 시골뜨기가 사는 것, 종로에서 사는 것은 시골뜨기에게는 꿈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종로에서 출마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구에도 직접 출마를 해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어떤 정치인인지, 또 종로에 정말로 출마하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황교안 전에 다 말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이런 별명이 붙었었죠. 황세모.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가운데 대답을 한다. 뜨뜻미지근한 대답을 한다. 그런 뜻에서 황세모라는 별명이 붙었었는데 기자들이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사는 것은 시골뜨기에게 꿈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황교안 대표가 출마하시는 겁니까? 기자들이 묻자 제가 전에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그걸 판단해서 가장 효과적인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종로에서 출마를 한다는 걸까요? 안 한다는 걸까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래퍼 이해찬. 민주당 이해찬 대표, 오늘 민주당에서 총선 공약 1호를 발표를 했습니다.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른바 대빵 프로젝트,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 공약을 설명하는 동영상에 직접 출연을 했는데 랩까지 직접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찬 대표 적지 않은 나이인데 직접 랩까지 하면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과연 효과는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또 어떤 반응,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 1호는 또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오픈어 순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6년 만에 당에 복귀해서 환영 꽃다발을 받는 장면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위 화동으로부터 꽃을 받았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사와 총리로 일하면서 떨어져 있던 당에 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매사 당과 상의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좀 쉬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당으로 모셨습니다. 국무총리 경륜과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당의 복귀에 역할을 해주실 텐데 저희 당으로서는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곧 선거대책위가 발족하면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당원과 국민은 이낙연 총리님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도 상당한 기대를 표하고 있네요. 이해찬 대표가 직접 꽃다발을 전해주자 세계 최고의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또 이런 농도 이낙연 전 총리가 던졌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김상일 수원대 개공교수, SBS 민성기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의 기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하면 지난 연말까지도 1등을 달리던 그런 인사가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 들어오니까 상당한 그 역할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당의 선대위가 곧 출범할 텐데 당의 선대위가 출범하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선거를 이끌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낙연 전 총리가 29.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 이재명 경기지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 이렇게 나오는데 리얼미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조사 시점이 지난달 23일부터 27일 사이입니다. 보는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이낙연 전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복귀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역할, 활약에 상당한 기대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을 거로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그런 기대감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선 주자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앞으로 민심이 총선을 앞두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명도가 높은 분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굉장히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요동을 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정권 심판론이 만약에 통한다면 이낙연 전 총리는 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오히려 큰 책임을 또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기대와 달리 또 이낙연 전 총리가 큰 야당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출마를 하신다면 만약에 이제 상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야당에서 강적을 만약에 경쟁자로 낸다면 발이 묶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일 교수는 이낙연 전 총리가 사실 지금이야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지만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국무총리 되기 전까지는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지난 2년 반 사이에 갑자기 우뚝 솟았다 뭐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우뚝 솟은 게 가장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필요한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총리, 이낙연 효과라는 건 무엇이냐면 보완과 확장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 그 민주당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뭐냐면 민주당이 너무 강성 내지는 경도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절제된 균형적인 모습 이것이 아주 좋은 그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안정감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총선에 굉장히 좋은 보완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성 지지자들의 그 발언들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곤혹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굉장히 성격이 강한 개성의 시대에서 이것이 그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이낙연 총리가 해줄 수 있다는 걸 국민에게 준다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굉장한 프리미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서 보여줬던 품격 있는 언행,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반대쪽에서 쏟아내고 있는 비판, 지나치게 공세적이다, 지나치게 비판 일관도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보완하고 확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뉴스의 인물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에 돌아올 때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날 때 기자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녔는데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현 총리와의 만찬,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라고 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당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가 있었을 뿐이지 마음의 거리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죠. 당에서 역할 좀 주문받으신 거라든지 좀 있으신가요? 현재까지는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당부하신 말씀은 없으신가요? 어제 밤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대통령님 내외분과 신구 총리, 비서실장 함께 아주 막걸리 몇 잔 하면서 저녁 먹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얘기 나누는 그 정도의 자리였습니다. 당부하고 토론하고 그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발언 없으신가요? 어제 막걸리. 예, 정세균 총리님에 대해서는 그 주민과의 소통, 부지런함에 대한 대통령님의 칭찬이 있으셨고요. 저에 대해서는 현장 참 많이 다녔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정세균 현 총리는 참 주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셨고 이낙연 전 총리는 특히 현장을 열심히 찾아다니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낙연 전 총리가 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어제는 정세균 현 총리가 취임하는 날이자 동시에 이낙연 전 총리가 떠나는 날이기도 했죠. 이임식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식에서 이낙연 전 총리에게 꽃다발을 안겨준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이쪽에서 서서 해요. 들을 사람을 등 뒤에 두고 연설해요. 그게 정치인의 특징이에요. 신념이 굳고 배려가 많으신 대통령님을 모시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국민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국민과 국가와 정부에 도움이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노력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리님을 뜨거운 박수와 함께 환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9시까지 당사에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백수다운 백수가 되나 했더니 그것도 못하게 하네요. 이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아, 그건 비밀인데요. 집에 가야 하는데 지금 이삿짐이 막 엉클어져 가지고 제가 가는 걸 아무도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누구 좀 만나렵니다. 사진 때문에 그러죠? 이낙연 전 총리의 기자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은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이삿짐이 엉클어져 있으면 집에 가서 이삿짐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가는 걸 아무도 반기질 않을 것 같아서 밖에서 사람 좀 만나고 갑니다. 이거는 세대 간의 성별 간의 좀 인식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가 마지막에 정세균 현 총리가 지명되고 나서 주말이나 휴일에 보면은 태풍 피해 지역 이런 데 가서 계속 그분들을 만나셨어요. 민성기 의원. 뭐 총리로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될 그 직분을 다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실 정치에 나와서도 그런 것들이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 여론이 뭘 원하는지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생내적으로 이렇게 체득한 게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피해 현장, 산불 피해 현장, 또 지진 피해 현장 이런 데를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늘 취재 기자들처럼 그 취재 수첩처럼 보이는 업무 수첩에다가 꼼꼼하게 메모하는 이런 장면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자 출신답게 굉장히 좀 민생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른 뭐 공직자 출신의 또 총리 이런 분들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인 거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민생의
현장에 가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정책으로 현실 타당성 있는 정책으로 이제 제대로 반영을 해줘서 정말 삶의 현장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 삶이 고달픈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나아진다는 걸 이게 피부로 느끼게끔 해주는 거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나름 노력은 하셨겠지만 어제 대통령의 신년 회견을 들으면서 사실은 회견이라는 게 홍보도 하는 거지만 또 국민들과 정말 진정한 소통을 하려 한다면 대통령이 구사하는 정책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도 있고 뭐 부작용을 일으킨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 그래서 국정 운영의 어떤 전환 이런 것도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낙연 총리도 행정부를 맡으면서 각종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국민들과 친숙한 모습으로 하시는 건 좋았지만 또 그 여러 가지 정책이 현실에 잘 먹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름 좀 책임도 느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일 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보수 야권에서 총선 국면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서 어떠한 논리로 공격하고 비판할지 예상이 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우리 김상일 교수께는 하나 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여드리고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일보가 여론조사를 하나 또 한 모양이죠. 오늘 문화일보가 발표한 대선 주자 선호도 오늘 나온 겁니다. 가장 최근 건데 만 19세에서 29세니까는 젊은 층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인데요. 문화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고요. 조사 시점은 12일부터 13일 이틀 동안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13.2%, 유승민 의원,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이렇게 순위가 나오네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 다른 여론조사와 다르게 젊은 층 상대로 한 여론조사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여론조사 결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조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조사고 이낙연 전 총리에게는 여전히 뭐 기분 좋은 뉴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 정권에서 만약에 자기가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현 정권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야당이 가져야 되는데 여당 안에 그 보완제가 있다는 것, 이것은 황교안 대표한테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당 내에 강성 발언이 굉장히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사이다 발언이라는 거를 소위 쏟아내는 인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이다 발언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게 뭐 당뇨병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인슐린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슐린 같은 존재가 이낙연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저렇게 지지를 보낸다는 건 좀 전에 이상일 의원님 말씀처럼 이낙연 총리를 현 정권의 주류와 동일시 놓고 보지 않는다 국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도를 하시는군요. 굉장히 다르게 보고 있다. 그리고 다음 시대의 정신과 이렇게 맞닿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지지가 가장 높은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개성의 시대, 성격의 시대에서 품격의 시대로 좀 더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자유한국당이 점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의 여권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느냐고 다음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지 못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 여론조사가 그 의미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제가 좀 반박을 한다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 그러니까 다음 시대를 한국당이 준비하지 못했다. 굉장히 사실 좀 단정적인 발언입니다. 예단적인 발언이고 한국당도 한국당대로 많이 부족하지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 젊은 층의 여론조사를 보고 느낀 건 황교안 대표가 제일 낫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통합을 더욱 적극 추진하는데 그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나아가서 안철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주고 또 쇄신을 하고 젊은 층에 다가가는 노력을 한다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정적인 여론조사란 말이죠. 민심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또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면
저 여론조사는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론조사는 뭐 그때그때 그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 어쨌든 이런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떠한 정치인인지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성기 위원 이상일 전 의원은 뭐 취재 현장이나 정치 현장에서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만나보셨을 텐데 이낙연 전 총리는 어떤 정치인입니까? 뭐 온건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정치인이죠. 원래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그 동교동계를 출입한 인연으로 해서 2000년에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에 영입이 돼서 16대에서부터 사선 의원을 했고 전남지사를 거쳤습니다. 그 여권 내에서는 굉장히 기자들한테도 우호적이고 그리고 그 거칠지 않고 아주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기사를 잘 쓰는 맛깔스럽게 쓰는 기자였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특히 기자 생활 시절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기자를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한 기사도 썼던 적이 있고 이 부분이 국무총리로 내정이 되고 인사청문 검증 과정에서 나와서 그 시절의 기자로서 짊어져야 할 숙명이었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상일 전 의원이 기억하는 이낙연 전 총리는 어떤 정치인입니까? 저는 사실 1988년에 평화민주당을 같이 출입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기자였고 평화민주당이 김대중 전 예,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예, 198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이제 대선 40일 전에 만든 정당이죠. 그래서 대선 출마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총선이 바로 이듬해 있었고 DJ의 평민당이 민정당 다음으로 두 번째 정당이 되죠. 그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다 돌아가셨지만 김종필 전 총리의 신민주공화당. 그 시절에 제가 이제 평화민주당 1988년에 같이 출입을 했고요. 그 총선 결과 때문에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충격을 받아서 3당 합당을 결심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네, 맞습니다. 1991년에 이낙연 총리 언론인으로서 매우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글도 잘 쓰는 뭐 저한테는 선배 언론인이고 인품은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인품 매우 훌륭하고 전남지사 하실 때나 총리 하실 때도 그런 인품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역시 이제 저도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이 기자와 또 정치는 좀 다르거든요. 네. 기자의 시각이 사실 굉장히 나름대로 비판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기자를 할 때는 그게 비판 정신을 벼리는데 정치인으로 가면 당파성에 또 좀 물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총리 시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말씀도 남기고 활동도 하셨지만 또 이 정권의 속에 총리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나 민주당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비전과 관련해서 운신의 폭은 좀 제약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본인의 속마음은 또 다 표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겠다. 기자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평가를 했다면 좀 더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런 평가도 했을 것 같은데 뭐 총리 입장에서 그러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 예, 16대 총선 때 새천년 민주당 김대중 당시 대통령 동교동계에 의해서 영입된 분들이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국회 부의장 지냈던 박병석 의원, 네. 중앙일보 출신이죠. 네. 예, 이런 분들이 있었고 이낙연 전 총리는 제가 취재하면서 만났던 입장에서는 기자를 본인이 워낙 뛰어나게 잘했기 때문에 후배 기자들에게 대단히 따뜻하면서도 엄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기사를 잘 쓰지 못한다거나 엉뚱한 기사를 썼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면은 후배 기자들을 좀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또 후배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내가 동아일보 출신도 아닌데 동아일보 기자도 아닌데 왜 나를 혼내십니까? 또 이렇게 대들었던 기억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이낙연 전 총리와 친하게 지냈던 그런 기자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요. 사실은 이낙연 총리께서 국회의원 하실 때 그 이낙연 총리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 회관 방에 있던 보좌관 비서관들도 네. 다른 방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좀 아까 그림에 그 뒤에 나오는 비서관이 굉장히 오래 모신 비서관인데 그래가지고 그 비서관의 능력이나 아니면은 그 인내심이나 모든 것을 굉장히 높게 그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평가를 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지사를 거치고 총리를 거치면서 뭐 마치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이 말이 느껴지듯이 굉장히 여유와
어떤 이렇게 디테일을 감싸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셨다. 그런 것들을 잘 가져가면은 굉장히 앞으로도 좋은 일이 많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듣기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요직을 계속 맡고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의 업무 능력을 대단히 높이 평가했다. 어떠한 질문을 던져도 홍남기 부총리가 막힘없이 대답을 해서 경제 현안에 관한 한 홍남기 부총리에게 물어보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 이낙연 전 총리가 대정부 질문 때도 상당히 절제된 언사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점잖게 대응해서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쩔쩔매는 그런 모습도 가끔 보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워낙 말을 간결하게 잘하고 글을 잘 쓰다 보니까 대변인을 참 많이 했습니다. 대변인만 5차례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과거 대변인 시절 이낙연 전 총리의 논평 발표 장면을 한번 어렵게 찾아봤습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취임 이후 가급적 빨리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회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당선자를 괴롭히자는 게 아닙니다. 의심을 남겨두면 당선자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특검법은 국회를 떠났습니다. 저희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 대변인 맡았는데 저는 기억나는 건 아마 역대 이런 브리핑 없었을걸요. 당시 조선일보가 참여정부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누군지 문희상 비서실장의 유인태 정무수석 이 인선 내용을 가장 먼저 단독 보도를 했고요.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보도를 해서 인수위 기자실이 난리가 났었죠. 아무도 몰랐던 내용인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과 어쨌든 그 참여정부 세력들은 조선일보와는 긴장 관계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조선일보에 먼저 나가느냐 기자들이 강하게 따지기도 했고 그래서 당시 브리핑을 통해서 이낙연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나타내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논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대변인도 깔끔하게 잘했다 할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아서 구설수에 별로 오르지 않았던 대변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민성기 의원도 직접 대변인 시절에도 취재를 하시고 그랬을 텐데. 뭐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런 일을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본인이 굉장히 스타일리스트죠. 그러니까 기자의 모양새를 중시하고 그리고 기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런 대변인이었습니다.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권에 영입됐는데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 대변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도 상당히 가깝게 지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했던 이야기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대통령님의 생애는 도전으로 점철됐습니다. 그 도전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에서 대통령님은 불의와 불공정을 타파하고 정의를 세우려 끊임없이 도전하셨습니다. 지역주의를 비롯한 강고한 기성 질서에 우직하고 장렬하게 도전해 바보 노무현으로 불리실 정도였습니다. 사실 열린 우리당이 창당됐을 때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에 남아서 자신의 지역구인 영광, 전라남도 영광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던 한때는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참여정부의 첫 인수위 대변인을 지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는 첫 국무총리를 지냈고 정치권 영입은 동교동에 의해서 됐고 그러면서 보면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탁월하다 이렇게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원만하신 분이죠. 예. 뭐 저도 굉장히 잘 알지만 굉장히 원만하신 분이고 또 관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쿄 특파원 동아일보 돌아와서 국제부장을 하는데 본인은 사실 정치부장을 하고 싶었죠. 예. 그런데 국제부장을 하면서 많은 좀 낙담을 하셨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김대중 예. 전 대통령이 바로 영입을 해서 고향에 또 지역구를 주니까 그 고향은 뭐 전남 영광이니까요.
무난하게 당선이 됐고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당시 담양 출신 김효석 전 예. 의원이 있어요. 광주 1고 선배죠. 이낙연 총리. 이분이 또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면서 물려주는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낙연 전 총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의원으로서 안착을 좀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성장을 하려면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고 또 역시 운도 주변에서 따라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그런 있어야 운도 한다. 따라주고 그런 예. 측면 이게 잘 맞은 거죠. 예. 네, 그렇게 봅니다. 김상일 교수도 정치권에서 이낙연 전 총리 각각 네. 있어 많이 지켜봤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친문 중심의 당 구조에서는 사실은 당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주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보완제적 역할이 이것을 중도층, 관망하고 있는 중도층을 얼마나 끌어들이냐에 따라서 그 주류를 형성하는 지지자들도 전략적 지지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인 거는 지금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아까 뭐 총리를 하면서도 그 야당 질문에 답을 할 때 그 이상일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비판적으로만 말할 수 없는 위치에서 적절한 그 언어를 구사했듯이 그 당으로 돌아와서도 강성 지지자들과 중도층 사이에서 본인의 어떤 그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이 대단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사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이 많아서 왜냐하면은 역대로 대선 주자들이 다음 대선의 주자로 확정이 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는 이전 대통령과 협력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 이 부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협력적인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낙연 전 총리 다음 총선 4월 총선에서 서울 종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에 출마할 것이냐 이 부분이 기자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계속해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 출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종로 출마 얘기가 좀 있는데 좀 확정은 지으신 건가요? 그거 역시 확정의 주체는 당이지요. 제가 종로로 이사하게 됐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걸 뛰어넘는 문제는 당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황교안 대표하고 사실상 좀 맞붙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의장님 청년 정치인 시절에 저는 출입 기자로서 배웠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동안에 국민께 깊은 인상을 드렸던 품격의 정치를 여의도에서도 보여달라. 종로 이사를 결정하게 된 좀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곡해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제 청년 시절에 제일 많이 산 곳이 종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추억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시골뜨기로서 종로에 산다는 건 그런 꿈 같은 게 있지요. 그런 겁니다. 또 이런 말하면 종로 뭐 확정적 또 이런 제목 나올까 봐서 말을 못 하겠는데. 예, 종로 확정적 이런 얘기 나올까 봐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종로 출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이미 전세 전세 집도- 계획을 다 예. 해서 다음 달 초면 이사 간다 그러고 그리고 원래 자택이 잠원동에 있잖아요. 잠원동에 있는데 종로에 아파트 전세 계약해서 이사 간다는 거는 뭐 출마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도 않은데 본인이 종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하면 일종의 너무 나간다 예.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기자들이 알아서 해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꼭 지역구에 살지 않아도 출마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지역구에 살지 않는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표를 줄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가능하면 다 지역구로 주소로 옮기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사실은 민주계의 굉장한 어르신이 제가 존함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강원도의 보궐선거 자기 고향에 나가셨는데 주소를 서울에 그대로 두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낙선하셨어요. 예. 처음에 기자들 전망은 다 압승하실 걸로 봤죠. 그런데 김영윤 전 네. 부총리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뭐 자유롭게 어느 지역을 뭐 당에서 가라면 가야 되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 주소지는 옮기고 또 사실은 주소지를 어디다 이제 함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위장전입 문제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 출마는 거의 정말 다 확정적이죠. 확정적이고 관심은 그러면 누가 대항마가 될 것이냐. 잠시만요. 네. 그 부분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보수 야권에서는 서울 종로에 누가 출마할 것이냐, 황교안 대표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담당하는 기자들도 열심히 질문을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출마하겠다는 건지 출마 안 하겠다는 건지. 이낙연 전 총리가 어디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우리 당에서 내가 어떤 출마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서 가장 효과적인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런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부터 홈즈로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 떠있는 모든 의원들, 모든 동지들이 홈즈로 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낙연 총리 종로 출마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국민입니다. 국민 중심으로 판단하고 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를 가겠다, 어느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는 우리 당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로 출마는 지금 사실은 예, 거기까지 하죠. 예, 거기까지 하시죠. 민성규 의원 보기에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뭐 지금 얘기할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수는 통합이 이제 막 시작 단계이고 그 통합이 되면 새로운 신당에서 공천 룰도 정하고 할 텐데 본인이 어디 출마하겠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시기상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동로 출마하는 가운데서 종로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아마 겁나서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런 여권의 공격을 계속 받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대 황교안. 저는 뭐 황교안 그 대표한테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하고 붙는 거를 내심 엄청 바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종로로 저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조차도 본인의 대권 일정이 시작된다는 거를 사실상 공식화하는 거와 다름없는 건데 황교안 대표가 와서 첫 번째 그 매치를 해준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어떤 그 스프링보드, 점핑 그 보드가 뭐 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현재에서는 좀 꺼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객관적 지표들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미래나 대권을 감안을 한다면 도전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점이 아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좀 아까 민성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야당의 공격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 느낌, 국민정서법상으로도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잘 아실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종로에? 현재로서는 정말 예측 불허 이렇게 오리무중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하고 경쟁하는 걸 꺼린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민성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합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통합신당의 어떤 반듯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주력을 해야 되고 지금은 전략적으로 본인 속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굳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측면도 있고 또 국민의 생각
또 들어보셔야 하는 측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종로 출마를 선언을 하신다면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현 정권의 초대 총리였고 지금 종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확 불을 붙이겠다 이런 각오로 아마 뛰어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예측 불허이겠죠. 그런데 지켜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종의 반론권 차원에서 저희가 한 대목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다시 한번 국민을 좌절시켰습니다. 본질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하며 대통령이 직접 여론 호도에 나선 것입니다. 주먹을 쥔 손과 어떻게 손뼉을 마주치라는 것입니까? 허황한 협치를 말하기 전에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을 변호하고 감싸고 있습니다. 조국의 분통 터졌던 우리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발언입니다. 친문 비리 수사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직접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통령으로서 할 말인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총선 공약 1호를 발표하는 영상에 깜짝 등장했는데 근엄한 여당 대표가 아니라 랩하는 여당 대표의 모습을 보였네요. 더불어민주당 공약 모임? 무료 와이파이를 전국에 깔겠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머릿속에 문과가 들었나? 그래요. 전 문과예요. 통신비 낮추는 전문가예요. 5G 빠르면 뭐합니까? 돈 내야 빠른 거잖아요. 사과폰, 우주폰 손에 쥐고 셀카만 찍을 수는 없잖아요. 가계 부담도 없잖아요. 통신비 누기고 싶잖아요. 전 국민 무료로 씁시다. 공짜 와이파이에 취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민답게 무료 와이파이 전국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고요? 뭐 생각. 시대의 요구를 따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교통,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보건복지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5만 3천 개소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가계 통신비를 경감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당 대표가 대선 후보들이 대선 전국에서 이런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만 이해찬 대표가 랩하는 것 좀 이례적이에요. 상당히 새롭네요. 제가 볼 때는 그 총선 경쟁에 있어서만큼은요. 저런 인재 영입과 총선 공약 이 모든 측면에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런 노력들이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 수용성 이런 거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랩하고 싶겠습니까? 저 나이에. 그런데 저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은 좋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경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 보수 야권은 지금 통합 때문에 사실은 총선에 좀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통합을
이렇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데 통합이 빨리 이루어지면 되고 나서 오히려 또 싸움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좀 속도가 더디더라도 크고 작은 차이를 좁혀가면서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시너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당도 뭐 인재 영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또 총선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적자 재정을 너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가 자꾸 후대한테 물려주는 이런 면이 있고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값 인상하는 거거든요. 인상이 된단 말이에요.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저 공약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당도 국민의 여러 가지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공약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총선 공약 1호 데이터 사용비 제로 시대, 그래서 대빵 시대다 뭐 이렇게 말을 붙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까지 들려드리고 나서 오늘 정치 오픈호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태양광 사업처럼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에 지금 친문 운동권 세력들이 잔뜩 붙어서 온갖 이권을 뜯어먹기 위해서 지금 잔치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선 이후에 반드시 이 태양광 사업과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 세금으로 제 식구들 배불리기 위한 정책인 이 태양광 정책과 공공 와이파이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통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